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기술적질 삼태성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유튜버 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됐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따라 옷을 잘 입고 오신 K2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컨셉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스스로 자처해 놓으셔놓고. 네. 여러분, 해명을 해주시죠. 네. 그 케이트 박사님께서 네. 밀접 접촉자와 접촉이 네. 있었던 탓에 네. 검사를 오늘 받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 네. 저보고 대신 가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차림으로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볼 것이다. 네. 게이트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잠시 있고. 근데 딱 코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이고 나오셨어요. 아, 진짜. 네. 그런 거 있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덥고요, 일단. 네. 그러니까 수염 있는 분들이 평소에 저보다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새롭게 배우고 이건 다음에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한번 모시고 네, 네, 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발각이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벗겠습니다. 네. 덥네요. 발각이 네. 됐다뇨? 전 깜짝 놀랐어요. 약간 미션 임파서블 약간 이런 건가요? 상상도 못한. 우리 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우주 공간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네. 우주 공간에서 핵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 네,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답하려면 왠지 케이트 박사님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써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면 네.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그렇죠. 주변의 공기들이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핵폭탄이 아니어도 폭탄이 터지면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빵 터졌는데 저거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예전에 중국 선전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큰 폭발 났을 때 네네. 그리고 그 베이루트 폭발 사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찍힌 게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생기면은 어딘가 한 군데는 그렇죠. 영상이 찍히기 예. 때문에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폭발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오면서 그렇죠. 주변의 건물이나 유리창이나 충격파나 그런 네. 게 오는 느낌이죠. 이런 게 막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공기가 그 충격을 매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구에서와의 양상은 좀 다를 것이다. 네네. 그렇죠. 예상할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에서 공기가 네. 없다는 거는 네. 어떤 파괴 효과가 폭발 자체가 아니라 네. 폭탄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입자나 뭐 방사선 이런 거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재빨리 케이트 박사님과 많은 게 물어봤는데 네. 실제로 핵폭탄을 우주에서 터뜨려 보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에요? 네,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되게 겁이 나겠죠. 인정하지 사실.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그 국제 협약을 예. 위반했다는 사실을 네네.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달에서 핵폭탄 터뜨리는 실험을 시작했었죠. 달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달에서 하려고 네. 준비했던 과정이 60년대에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대기권에서는 한번 폭발시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그쵸. 충격파를 그 에너지를 매개하면서 그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이게 뭐 방사선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열 에너지나 이런 걸 좀 흡수하면서 좀 이제 위력을 반감시키는 그 어떤 그 이중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일단은 대기가 없으면 네. 방사선이 멀리 나가는 걸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오존층이 없이 자외선을 받는 맞는 것 같아요. 것에 한 뭐 몇십만 배 정도 상상을 하면 네. 원래 질문은 어떤 건가요? 원래 질문은 뭐였냐면 건담 0083의 내용에서 1기의 건담이 핵무기를 쏘는 바주카를 쏘는데 네. 건담의 설정 사이즈는 30m에서 수십 톤 정도의 중량 이내이니 그 사이즈에서 쓸 수 있는 포탄 사이즈를 상정해 달라.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사이즈. 네, 그 정도 사이즈에서 그 정도 사이즈의 로봇이 바주카포처럼 들고 쏠 수 있는 핵무기다. 핵무기. 근데 바주카포면은 되게 4.2인치 대전차
네, 무반동 로켓포를 말하는 건데. 네, 근데 하지만 사실 이 핵심 질문은 이거랑은 또 큰 관계는 없고 네. 우주 공간에서도 핵무기의 위력이 지구처럼 클까요? 그 0083의 작중에서는 핵 바주카 한 발에 지구 연방군의 우주 함대가 우주에서 관함식을 하는 도중에 공격을 받고 전체 3분의 2 정도가 파괴되는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정확히 우주에서 하는 관함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네. 경력이 부족한 탓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폭발의 양상이나 이런 게 사실 지구상과 비슷하겠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알기로는 핵무기가 폭심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후폭풍이 위력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점이 이런 폭발의 데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도 네. 그러니까 공기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발에 있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대기에서 실험한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몇 년 전에 베이루트 폭발 사고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꽝 터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꽝 터졌는데 뭐야 하고 보다가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충격파가 와가지고 그 이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건물들이 막 터지고 막 유리창 터지고 이런 게 봐가지고 결국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 건물 막 그 유리 다 깨지고 불 꺼지고 막 이런 것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적어도 없다. 네, 그렇겠죠. 그런 건 적어도 없을 것 같고 그 달에서 핵폭발하는 걸 시뮬레이션한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일단 공기는 아니지만 달에 있는 먼지나 돌 같은 게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충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약간 먼지 입자 같은 식으로. 네, 그게 막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죠? 스타피쉬 프라임? 네, 이런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케이트 박사님께서는 역시 알고 계십니다. 오로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에. 우주에서 터뜨리니까.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게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이게 어떤 그 굉장히 동그란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 몇 개가 파괴되고. 네네. 네, 그래서 EMP랑 혹시 그거 배우셨나요? 핵폭탄 터질 때 대처법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귀를 막고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건가요? 탑골 리트머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민방위 훈련 때 네.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귀와 눈을 가리고 네. 엎드리되 배는 땅에서 뗄 것. 네, 그렇습니다. 약간 왜냐면 이제 배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 있으면 네. 폭발로 이제 지진이 생길 때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땅에서 대단히 힘든 자세입니다.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엎드려 있는 좌절한 모습으로 귀와 코를 가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땅에서 이격한 다음 이렇게 폭신 방향으로 엎드리되 빛을 봐서는 안 되죠. 빛을 보면 안 되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됩니까? 네, 이거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턱이 뭐 이렇게 충격이 받던지 뭐 그러나 봐요. 되게 저는 약간 네. 비행기에서 사고 났을 때 네.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데 네. 의미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핵폭탄이 근거리에서 터졌을 때의 자세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 자세로 폭발이 지나간 다음에 낙진이 떨어질 것이다. 재빨리 이렇게 우비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주변에 떨어진 낙진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치니까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배워야죠. 배우면서 이제 애들하고.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네. 학교에서 민방위 시간에 뭐 이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엎드려 이런 걸 배우고 있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상 밑에서 공기를 하고 그렇죠. 뭐 그랬습니다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데서는 또 그 80년대 중반에 핵전쟁 쉘터 같은 게 또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통조림 쟁여놓고 산소 발생 장치와 뭐 이런 거를 갖춘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실존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진공 상태에서 터지면 적어도 그런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충격파가 전달되는 건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어떤 강력한 방사선 그리고 강력한 열
네, 그렇고 아마 그 방사선이 뭐 매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일반적인 이런 바주카포 형태의 핵폭탄의 폭발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지구보다는 일단 훨씬 넓게 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스타피쉬에서도 이 그 영향이 한 5년간 계속 지구를 돌면서 계속 오로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진공 상태에서 핵폭탄이 터질 때 우리의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MP도 훨씬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디테일은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네. 어떻게든 발생한 에너지는 어디론가는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질이 있으면 매질이 그거를 일부는 흡수하면서 전달하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계속 뻗어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는 어디론가 계속 갈 것이고 네. 거기서 생성된 소위 데브리 그러니까 그 먼지라던가 쓰레기 아니면 그 열에 녹은 물질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지구 궤도를 돌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에너지가 어디로 뭐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훈련소 때 그 대처 방법을 배우면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핵폭탄 터지면 난 그냥 죽을래. 라고 했던. 아니 핵폭탄이 터졌는데 매드맥스지. 잘 돼도 매드맥스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고 저는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아니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슨 내 삶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하라고 하니까. 안전을 위한 제한들은 당연히 열심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의미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서는 사실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어쨌든 우주 공간이라는 특수성인데 결국 고도의 차폐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 타격을 받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침해받으면 사실은 그렇죠. 생명이 위험해지는 게 이 우주 공간 구조물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지상 환경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충격으로 훨씬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SF류를 볼 때 물론 열심히 본 건 아니지만 네. 특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이제 대규모 우주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은하용 전설 같은 데 보면 뭐 전투의 사상자가 150만 명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적벽대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미래로 설정된 그 시점에서 문명이 완전히 빠꾸하지 않는 한 그만큼의 사상자가 나는 전투 방식이 용인이 되겠는가?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를 발사한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지상과 그죠. 비교하면. 그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네. 이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게 뭐 직접 살상할 수 있는 종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 유인 우주 전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그렇죠. 뭐 이미 지구상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전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파토님이 그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로봇끼리 약간 대리전 하는 것처럼. 그 맞아요. 그 로봇 일기토. 네, 로봇 일기토에서 그때 더 얘기하다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자. 너가 이런 걸 만들면 난 이런 걸 만들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키보드 배틀로 기대 뜨면서 끝나는. 내가 이럴 줄 알고. 네. 어쨌든 우주에서 폭발해도 그 화구는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구가 대기 중에서는 이제 진공이 되면서 이제 뭐 이게 다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충격이 확산되는데 이 화구가 다시 줄어들지 않고 그냥 확산되면서 그 주변에 피해를 모두 주니까 아마 지상 같진 않아도 피해가 없진 않을 거다. 네, 상당히 있다. 상당히 클 거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할 만큼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케이트 박사님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흉내 낸다고 하겠죠. 케이트 박사님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전문가처럼 보이는 데 가까운데 제가 가장 전문가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담의 세계관 자체는 그 뭐 아시다시피 그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설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뭐 원거리 통신이나 이런 원거리 제어 무기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현실에서 과연 그런 방식의 전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맘때가 되면 HCR이라는 리스트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 올라가면은 매우 기뻐하는 그런 리스트죠. 그렇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조선님. 네. 여기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HCR은 Highly Cited Researchers라고 하면 영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발음을 다시 하면 Highly Cited Researchers. 아직 그렇게 영어 같진 아직도 않지만. 뭐가 다르죠? 근데 남아시아 쪽 영어. 뭐냐면 걸 박사님의 부끄러움의 레벨이 약간 달라졌죠. 방금. 긴장감을 쌓고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많이 인용된 연구자들 리스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과학계 인싸 지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인용이 될수록 이 사람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유용한 연구구나. 인싸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단순히 질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를 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뛰어난 연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의 비유를 하면 벡터의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길이로 그 연구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다 보는 방향으로 가는 벡터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렇죠. 인용 지수가 높은 거는 네. 벡터의 방향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향이고 좀 길이도 길다. 뭐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스튜디오의 마스코트인 오키의 귀여움과 애교에 대해서 이런 논문이 있으면 네. 너무 좋은 논문이고 네, 훌륭한 연구겠지만 인용이 많이 되진 않겠죠. 그렇겠죠. 일단은 그렇죠. 제가 오키에 관한 논문 쓰면 꼭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웅 기자님이 만약에 그런 걸 쓰신다면. 근데 이 HCR도 그렇고 논문 평가에서 뭐 SCI 지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이제 학계에서 워낙에 조금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뭐 UN이나 OECD 이런 데서 만드는 지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죠. 뭐 빌보드라던가. 네, 그렇죠. 미쉐린 식당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수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오늘 저희의 스폰서 클래리베이트라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학계에 필요한 지표들도 많이 관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제 이런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종류의 지표들이 주는 인사이트 같은 걸 발표도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뭐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컨설팅도 하고 이제 이런 업체인데 일단 SCI는 클래리베이트의 전신인 톰슨 로이터사가 있었죠. 그게 네네, 클래리베이트의 전신이에요? 네, 클래리베이트가 된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톰슨 로이터라고 하면 아마 하고 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SCI도 많은 분들이 SCI 논문 하면은 뭔가 그 UN에서 인정한 네, 거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일단은 이 회사가 한 1800년대 이럴 때부터 계속 해오던 회사고 SC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 잡지 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걸 선별을 해서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기 시작했던 서비스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뭐 약간 변경이나 변화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HCR도 마찬가지로 학계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만든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저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굴까 약간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마 연구자 본인도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하죠. 그래서 지수가 높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도 만들고. 우리 학교 그래서 그런 건 좀 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몇 명이 뭐 HCR 뭐 연구자가 됐다. 뭐 이런 것들. 대학 홍보실이나 이런 곳에선 상당히 열심히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과 함께 그 학교 정문 사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아 필드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연구하시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이런 연구가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하고 잠자리 중에 뭐가 더 예쁘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같은 분야에서만 무슨 거죠? 그건 그렇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다르고 이거는 이 문제여서 중요하고 저건 저 문제여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쵸. 오늘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매년 11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 소개드릴 HCR은 하일리 사이티드 된 논문들을 많이 쓴 연구자들의 리스트. 좀 영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긴장감이 괜히 불필요하게 쌓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그래도. 제가 지금 제, 안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남의 광고 시간에 이런 식으로 또 안 해주시면 누나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말아요. 제가 김태호 박사님의 영어 실력을 아는데 네. 방금 전에 곤란해하시는 걸 보니까 네. 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HCR 선정은 클레리베이트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이제 인용수를 기준으로 먼저 1% 논문을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용 수가 많은. 컷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인용수가 상위 1%. 네. 상위 1%가 돼야 이제 예선 통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HCP 논문들, 그러니까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많이 낸 연구자들, 논문을 많이 낸 연구자들의 리스트를 몇 번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인용이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복잡하고 어떤 섬세한 이런 좀 조정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피인용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연구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노벨상의 시금석 뭐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네.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자주 훌륭한 연구다라고 인정이 된 분들이 오랜 시간이 쌓이면 사실 지금의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생의 업적에 대해 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요 분들은 지금 요게 뽑힌 분들은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페이퍼를 계속 내고 있고 연구자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초빙할 생각인데 요즘 이 분야에서 누가 핫하지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여기에 인용된 분이면은 뭐 이분이 진짜 1등인지 아닌지는 뭐 만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나랑 궁합이 맞는지는 네. 나랑 궁합이 맞는지 이런 건 만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엉뚱한 사람을 찾은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그렇게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기관에서 노벨상 이런 분들이 받을 것 같아 리스트도 네. 혹은 이런 분들이 노벨상 연구에 근접해 있어 리스트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리스트에 이분들이 뭐 상당 부분 옮겨가니까 사실은 어떤 좀 과학계에서 관리하는 지표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내고 집계를 하고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이 지표가 얼마나 타당하냐. 왜냐하면 과학자들 개개인으로서는 자기 업적 평가에 달린 문제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과 피드백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지수는 맞느냐, 이런 평가 방식이 맞느냐라는 좋은 피드백이건 나쁜 피드백이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모델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발표된 리스트를 봤는데 놀랍게도 걸 박사님 이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하셨죠? 근데 여기서 오답이라는 해답은 2쇄를 찍는데 이게 아직 2쇄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오답이라는 해답은 이런 SCI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아무리 제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박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도 이것은 정식 인용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걸 박사님은 올해 HCR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지금 55분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HCR 전 세계에서 한 6,000명 정도 매년
숫자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약간 많이 뽑힌 것 같습니다. 크로스필드가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전 세계 연구자들 중 상위 0.1%의 연구자들이다라고 회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 1명 정도면 0.1%죠. 그러네요. 네, 그 정도의 연구자들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용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 뻘짓하는 분도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에서 한 17위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네, 국가별로 쳐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박사님이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중국 가가지고 연구하면 그 어느 나라 연구가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의 국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IBS도 마찬가지고 학교 아까 순위 같은 것도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 HCR 연구자들을 본인 학교에 데려와서 연구를 하면 이분의 성과가 본인 학교에 그걸 잡히고 그럼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HCL 연구자를 한 명 고용해서 그분한테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하게 하면 저희 기관에 속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한국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1점 획득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뭐 오키의 귀여움 이런 논문 내고. 네, 그렇죠. 일단 오키의 귀여움, 일단 HCR 연구자가 되고 싶으면 오키의 귀여움 말고 다른 연구 주제를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키의 귀여움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중형견의 귀여움 이런 논문 쓸 때 인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자 개인에 대한 통계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로 가게 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계 인력 이동이 활발하고 그렇죠. 당장 뭐 내가 다음 달에 어느 나라로든 훌쩍 옮겨갈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자가격리하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훌쩍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실제로 이 어떤 국가별 업적을 집계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법적 시민권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업적은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업적인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뉴질랜드 노벨상이 있거든요. 근데 러더포드가 역시 영국에서 그렇죠. 공부해서 받은 것이고. 그렇군요. 러더포드의 공적은 뉴질랜드의 노벨상이 1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러더포드가 노벨상을 받고 이제 그 영국 어쨌든 영국 영이었기 때문에 기사자기도 받고 하는데 문장에 키위새도 넣고 좀 나름 정체성을 어필을 합니다. 네. 근데 찰스 피터슨. 네,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죠. 잘 이해 한국 출생인가 뭐 네, 그렇죠. 그때 격동에서 이야기 나온 그 부산 출신의.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출생지 기준 법적인 신분, 그러니까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 그리고 이제 업적을 낸 당시에 소속 기관이 어디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부산이면 아무리 외국 국적자라도 그래도 부산에서 태어난 노벨상 수상자니까 생가라도 하나 그렇죠. 신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생가라도 신축해서 지어가지고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잠깐 그 어떤 나라들이 조금 높은 순위에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은 1위는 부동의 1위는 미국.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상위가 이렇게 1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말은 잘하면 제주로 보내고 박사는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앞에 제 눈이 닿는 모든 곳에 다 크리스마스 관련된 물품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예전에 박사는 동방 박사였는데. 그분들 학위 어디서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어쨌든지 미국이 70여 개 국가 중에 1위인데 사실 예상은 했고 그렇지만 2위는 어디입니까? 2위는 정말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HCR을 935명 배출한 나라입니다. 중국이고요. 한 4년 만에 HCR 수가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계속 1위를 하고 있긴 한데 비율 자체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감소된 비율을 그냥 고스란히
이상 네. 중국에서 먹어가고 있다. 네, 이건 하나의 중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하면 하지 말라고 했지. 네, 네네. 그런데 그렇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영국이 3위, 뭐 한 전체 명단에서 7.5%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영국 인구가 되게 작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인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자 수가 되게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 인재를 끌어들이는 나라들에서 확실히 네, 많이 네, 나오네요. 이게 그렇죠. 기관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HCR이 재임 중인 기관은 어딜까요? 뭐 하버드? 아, 네, 그렇죠. 하버드. 네, 맞추셨네요. 못 그 맞추셨는데. 하버드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나 쿠웨이트, 모리셔스, 모로코, 조지아 공화국 같은 나라의 연구자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직하네요. 네, 이거는 좋은 일이죠. 투자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연구자들, 좋은 연구자들이 아주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게 형성되기 시작한 나라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떤 인식해 주는 것 이런 지표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1등 이런 거 말고 저희 증감 추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떤 스피드로 올라가는가 네. 그리고 그렇죠. 새로 진입하는 나라들이 어디인가 이런 게 뭐 관전 포인트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점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런 그 말씀하신 이런 지점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꼭 이렇게 순위 매기고 이게 경마식. 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중국보다 SCR 연구자가 적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다는 막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니까 네네. 조심스럽긴 한데 필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사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뭐 2040년까지 HCR 연구자 100명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나라마다 순위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그렇잖아요. 과학 굴기 하면서 투자를 진짜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지표로 나타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연구자들한테는 어떤 한 나라 내의 어떤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이렇게 이뤄야 될 기준이나 목표 같은 게 되는 식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 시장 제외하면 47명이라고 하는데 소속 기관별로 보면 뭐 서울대 유니스트 성균관대 순으로 HCR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일단 기초과학 분야를 조금 한정하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육성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기초과학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요즘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랜 동안 투자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쪽에 대한 결과는 좀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이제 정책 쪽을 봐도 정말로 기초 과학이라고 좁혀서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은 부분 기초 연구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초 과학이라고 좁히면은 소위 말해서 수학, 물리학, 자연대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기초 연구가 되면 공대에서도 기초 주제로 연구 계획서를 내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미묘한 지점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관점을 담을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용어 하나를 어떻게 하냐, 기초 과학으로 할 거냐, 기초 기술로 할 거냐, 기초 연구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기초 과학 분야로 한정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소속 기관의 얘기가 될 텐데 결국 아직 이런 면에서는 파급력 있는 연구를 내는 사람이 또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비 문제, 뭐 조직 문제, 뭐 네트워크 문제, 심지어 뭐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문제까지 사실 이쪽도 좀 굉장히 오랫동안 다방면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클레리베이터와 HCR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광고이긴 하지만 뭐 과학계나 학술계를 이해하는 네.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되는 정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게 그 격동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뭐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일본으로 그쵸, 유학을 가고, 가는 경우도 네네. 많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가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연구나 교육 이런 게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무엇이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떤 순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뭐 올해 방글라데시나 쿠웨이트, 모리셔스 같은 나라들에서 HCR 연구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이런 나라들에도 어떤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연구 조직들이나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지표들에 좀 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은 뭐 그렇거나 아니거나 연구자들의 모든 연구에 저희는 네.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뭐 네. 내년에도 과학기술이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클레리베이트가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찾은 인사이트나 정보들을 활용해서 뭐 연구소나 학교 같은 데 컨설팅하거나 뭐 특허 문제 같은 것들 논의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광고주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표를 목표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동시에 뭐, 이게 올림픽도 뭐 그렇잖아요. 뭐 그쵸. 금메달 몇 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동기부여란 측면에서는 또 상당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관리를 하다 보면 기존의 좀 옛날식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과학계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제3자 입장에서 봐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네. 아까 뭐 팀장님 말씀대로 이 과학기술계를 응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셔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원래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는 삼태성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최 팀장님께서 준비하셨네요. 네, 일단은 뭐 오바마 정부 이후에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 이후에 네. 그 선거에서 무슨 인공지능 무슨 뭐 선거자 분석하고 뭐 무슨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이제는 어느 나라의 어지간한 나라에 정치에 이런 인공지능 활용을 안 하는 거는 거의 못 볼 것 같은데. 네.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즐거웠던 정치 이벤트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네 그분의 당선이 아닙니다. 네.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 굉장히 그랬죠. 충격적으로 즐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알파고 쇼크 이제는 말하기도 조금 지루해진 알파고 쇼크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진짜 빨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케팅, 뭐 데이터 처리 이런 거 물론이고 심지어 요새 뭐 입사하고 무슨 뭐 인사 배치하고 이런 데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그렇죠. MBTI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죠. MBTI로 면접 보고 인공지능으로 1차 거르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뭐 메타버스 같은 게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 인플루언서 혹시 알고 있는 친구 계십니까? 무슨 그 은행 광고 나온 로지. 네, 신한은행 광고하는 로지가 사실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네. 애초에 사실 그런 금융회사 광고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안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하고 보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긴 받았었는데 그랬구나라는 걸 기사를 보고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SM의 걸그룹 에스파 아시죠? 네. 그 친구들은 본인과 짝이 되는 AI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상현실과 현실에서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외롭지 않겠네요. 과연요? 외롭다는 건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니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랑 활동하는. 네, 그렇지만 다른 우주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어. 그래도 뭐 다마고치처럼 매일 밥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마고치.
밥 주고 똥 치우고 이런 거. 아, 네. 또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 거 같진 않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대선에 우리도 이제 지금 대선 한참 캠페인 중이니까 대선에도 이런 AI 후보들이 이제 뭐 출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분이. 네.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명탐정 이재봇이라는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아, 이건 사실 공식 캠프의 그건 아니고 네. 팬 아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이런 취재 맞춰서 뭐 이재명 뭐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하면 입력을 하면은 그 아바타가 그냥 그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보면은 뭐 그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근데 재밌는 약간 이런 인공지능 혹은 뭐 네네네. 재밌는 무슨 놀이 같은 식으로 아. 밈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달 초에 국힘당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를 인공지능화한 윤석열 후보를 똑같이 만든 AI 윤석열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인 그 휴먼이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3 후보 중에 한 분인 김동연 후보는 영입 이제 1호라면서 AI 대변인인 AD를 발표를 했고 네. 후보의 디지털 분신, 그러니까 자신과 어떤 뭐랄까 그 비전을 공유한다면서 윈디라는 아바타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에스파와 동급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쪽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지금 AI 후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이런 디지털 휴먼들은 정확히 말하면 AI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요. 일단 외모나 말투 같은 걸 좀 똑같이 구현한다는 점에서 약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워낙에 요새 핫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유권자와의 전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생각하는 건 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AI 후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던 AI 후보는 실제 그분은 말할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AI 후보는 굉장히 정돈되고 안정된 톤으로 나쁜 습관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바를 그 후보의 목소리와 어떤 되게 막 밝은 표정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습관이 하나도 없이 되게 안정되게 얘기를 하는 이 아바타가 과연 이것을 사기나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발표됐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이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AI 윤석열은 도리도리 안 했다 이거였거든요. AI 윤석열은 도리도리 안 했다였고 이 재밌었던 건 이 행사 후에 어떤 기자분이 그 AI 윤석열은 그 다리도 안 벌리고 있고 이 자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도 안 하네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캠프의 답이 아직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후보를 명확하게 구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학습을 더 하면 다리 벌리고 앉아서 도리도리 할까 선거를 이기자는 사람이면 일단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그게 어떤 완벽하게 후보를 구현하지 못한 게 기술적인 한계이지만 뭐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선까지 구현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나를 그대로 복제한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어떤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초인적인 뭔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싫어하는 저의 어떤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요. 성격이나 네네. 이런 거 나의 이 하회와 같이 넓은 마음을 조금 줄여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결점 같은 걸 당연히 고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용 기자가 선거에 나갔는데 네. 이제 이용 기자의 AI가 이상한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의 말을 되게 경청하며 저 경청해요.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경청을 막 하고 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보다 약간 뭐 피부가 아주 조금 낮고 예. 웃는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안 부드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감을 주는 형태로 네, 마사지가 가능한 마사지가 거죠. 살짝만 돼도 그러니까 이게 이용 기자에 대한 호감도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연예인들도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약간 천편일률적이다.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온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런 그 가상 어떤 캐릭터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젊고 뭐 예쁘거나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뭐 이런 그 어찌 보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모아놓은 어떤 그쵸. 존재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존재들이 점점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어떤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할까? 그러니까 TV 보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도리도리하지 않는 그 네. 후보의 AI는 온라인 유세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축사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무슨 연설 같은 거 하는 식으로 이제 후보의 목소리나 외모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 표현은 그 캠프에서 직접 네. 사용한 표현인데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또 네,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뭐지 아까 그 이재봇 네. 정말 이름도 대충 지은 것 같은데 명탐정 이재봇을 이거보다는 조금 약간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아까 얘기한 밈처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처럼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즐거운 대선 정국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나 캐릭터로나 모두 이렇게 어느 면에서나 즐거운.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의 선거법이 이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우 실제 보는 사람들은 그 후보라고 인지를 할 가능성이 그쵸. 많은데 그렇죠. 이제 선거법상의 규제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네. 그러면 이 선거운동의 기회도 공평하게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바타가 경제인 회의에 가서 최저 시급을 50% 깎겠다라고 말을 하고 뭐 청년 무슨 일자리 무슨 청년 회의에 가서 네. 최저 시급을 2배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같은 문제 같은 거요. 법적인 주체도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직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지금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말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안 지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정치인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선거에서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하는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왔었죠. 그 네.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몇몇 주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정치 캠페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불법이고요. 일단 그러게 이거 딥페이크하고 뭐가 다른지도 좀 사실. 이것은 사실 딥페이크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 부정적인 딥페이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어떤 네. 반대 측면에서의 딥페이크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부분에선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AI는 미국에서는 선거에 활용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의견이 있어요. 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등장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유권자들이 이게 뭐 진짜나 가짜나를 구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딥페이크 같은 거는 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후에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라고 안 생기려는 법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네, 가짜 그 영상으로. 뭐 캠프나 아니면 그 조직에서 SNS 담당하는 사람이 실언해가지고 그 후보까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네네. 후보나 그 이미 당선된 정치인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몇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후보가 아닌 사람이 어찌 보면 조종하고 있는 후보랑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있다는 건 그쵸. 좀 위험 요소이긴 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그 내가 봤어 이게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봤다. 그게 물론 가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게 소스를 확인하고 남아있지 않거든요, 머리에.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 전채원 선생님이 사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짜 후보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지 같은 친구들 정말 잘 만드는 인플루언서인데 보면은 뭔가 살짝 엉캐니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짜 후보를 구별 못할 리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짜 AI 후보가 진짜 후보가 어디 있는지를 덮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밖에 없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뭐 장례식장에 가느냐 같은 장례식이 두 개가 겹쳤을 때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지금 뭐 택시 운전사들의 얘기를 경청하러 가느냐 무슨 뭐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가느냐 왜냐하면 후보들도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잘라서 쓰고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AI들이 이 중요한 정보들을 가리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딥페이크 얘기하다가 파토님이 파토님이랑 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도대체 긍정적인 쓸모가 있을까? 막 이런 그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파토님께서 하신 얘기가 선행하는 나 이런 거. 그쵸, 네. 네, 선행하는 나. 막 이제 길거리에서 할머니를 막 도와주고 네. 막 거지에게 막 100만 원을 주고 막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에겐 긍정적 효과지만 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아닐 수 그럴 있죠. 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게 농담이었는데 맞아요. 선거철이 되고 선거에 쓰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과연 좋은 쓰임새인가. 그러니까. 저도 만들 수 있으면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뭐 그런 그렇죠. 캐릭터로 모두를 그렇죠. 웃기는 나 이런 네. 거. 또 제가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요즘에 약간 그 제가 부모님,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이 되게 다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탓, 네. 특히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탓에 대화를 해보면 뭐가 되게 어렵냐면 아빠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러니까 A라는 일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A, B, C, D를 소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불병정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보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는 가불병정 시리즈만 섭렵을 해도 내 하루가 차버리거든요. 충분히 어느 채널로만 걸러받아도 세계를 다 구성할 수가 있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플랫어서들 보면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증거로만 24시간 방송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우주든지 지금은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후보와 후보의 가짜 아바타가 계속해서 많은 정치적인 정보들과 피드들을 생산을 해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뭔가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AI라는 게 우리를 어떤 제대로 된 토론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사이의 격차 같은 것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빌 게이츠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걸 봐서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뭐 그런 정보들도 이 후보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혀 몰라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 선관위가 이렇다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어떤 뭔가 고민들을 시작하고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볍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번 대선은 치를 것 같고요. 다음 대선부터 아니면 네. 뭐 다음 뭐 총선 있나요? 네, 다음 총선부터 총선. 네,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다음 달 녹화는 AI로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음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 네. 네. 고전주의의 대표주자. 19세기의 BTS. 베토벤 탄생 250주년 1주년 맞이. 네, 이거 251주년. 디르크 카프탄이라는 분이 지휘하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750명의 그 관객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베토벤 탄생 250주년 1주년 기념 네.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삼태성지에서 소개할 만큼 특별한 일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서트에서 연주한 음악이 베토벤 교향곡 10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베토벤은 9번으로 끝이죠. 합창. 네, 그렇죠. 베토벤은 9번 교향곡을 완성한 다음에 원래 뭐 영국 어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9번, 10번을 납품하기로 했다가 9번만 완성하고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네. 10번을 좀 이렇게 작업을 조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이제 미완의 10번 교향곡. 근데 미완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쟁론도 미완이지만 이제 써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출판할 수 있고 그쵸. 이랬잖아요. 근데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은 그냥 너무 초기여가지고 그냥 어디서 듣기가 어려운, 실제로 음악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미완의 10번 교향곡을 어떻게든 완성시켜보자라는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1988년에 베리 쿠퍼라는 음악학자가 1악장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1악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손으로 써놓은 악보나 이런 것들 모아서 그분은 하신 거군요. 손으로 써놓은 악보랑 이분이 이제 학자니까 베토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내가 아는 베토벤은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네네네. 습관과 뭐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베토벤의 패턴은 내가 파악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베토벤의 음악을 완성했다라는 게 그렇죠. 약간 터무니없죠. 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쓴 건데 이게 베토벤 음악이야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 미륵불의 현신이 되려면 미륵불이 되려면 미륵불은 일단 산 사람의 생각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의 지 생각이. 거의 뭐 무당이 되어야 하는 환생. 네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였는지 1악장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도이체 텔레콤에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가지고 카라얀 연구소의 마티아스 로에더 소장에게 이 작업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250주년에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250주년에 그렇게 콘서트를 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50주년을 1주년 맞이해서 콘서트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단 입금됐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음악학자들과 작곡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0악장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작업 방법은 일단 인공지능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학습시킵니다. 그 교향곡을 다 미디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넣어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베토벤이 예전에 남겼던 그런 교향곡들이 기본 테마 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음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가지고 이런 교향곡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얘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베토벤이 10악장과 관련해서 남긴 작업을 토대로 해서 이 인공지능이 음악을 전개시키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특성상 이제 막 양산해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그럴듯한 것들을 이제 작곡가들이나 음악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베토벤스럽다라고 해서 이어붙여가지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인공지능이 악기별로 파트를 나눠주고 그걸 이제 할당해가지고 음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피아노 독주 그리고 사중주로 만들어가지고 들려줬대요. 그래서 네. 인간이 작곡한 부분과 인공지능이 작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들려주고 구분하라고 했더니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음악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링크로 같이 가지 않을까. 네. 아니면 지금 아마 뭐 유튜브 보면 밑 지금 배경으로 깔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베토벤 같아요. 네. 내가 교양이 얕아서 안 들어봤던 베토벤 음악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교 예술과 인공지능 연구소의 아메드 엘 가말 소장께서 이 작업에 참여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베토벤의 천재성이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를 더 채찍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해보니까 작곡가들이나 음악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걸 넣으니까 진짜 좀 베토벤 같구나 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걸 인공지능이 뱉어낸 걸 보니까 이게 베토벤이구나 라는 걸 오히려 더 느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작업을 보고. 반대 반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베토벤의 시박장이 진짜 베토벤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반응하고 나처럼 생긴 존재는 나인가? 라는 베토벤처럼 작곡하고 베토벤처럼 뭐 연주하는 건 베토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주를 지휘한 그 디르크 카프탄 이 지휘자께서는 이건 베토벤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감각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좀 뭐 되게 약간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런 그 예술가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주에 있는 은하의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게 은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말 공감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뭐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곡가 발터 베르초바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공지능은 객관적이며 베토벤의 순수한 본질을 찾았다. 그 얘기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베토벤이 교향곡이 왜 그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랑 약간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적인 거가 뭐냐라고 할 때 4번을 들었을 때랑 9번을 들었을 때 뭐 네. 4번 들었을 때 5번을 들었을 때 완전 다른 느낌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아직은 못 들어봤지만 네. 어떤 느낌일까? 뭐를 우리가 베토벤적이라고 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베토벤의 순수한 본질이 이런 코드인가? 그러니까 순수한 이런, 본질은 네. 4번에 더 가까운 것인가 5번에 더 가까운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인간들이 판단을 한 네, 그렇겠죠. 거니까요. 네, 네. 이게 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어떻게 너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 너답지 않아. 나다운 게 뭔데? 그 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베토벤이 음악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할 때 네. 예를 들어 뭐를 완성하고 뭐 어떻게 했고 이후에 어떤 뭐 낭만주의 영향을 미쳤고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뒀을 때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야심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죠. 이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네. 이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네. 혹은 뭔가 베토벤의 전성기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라는 야심을 가졌을 때 다른 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미 베토벤이 죽은 다음엔 이것이 베토벤의 것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엔 사실은 선택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뭐를 우리가 베토벤적이라고 할 것인가. 맞아요. 베토벤이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시박장을 쓰는데 뭐야 헤비메탈 괜찮잖아. 막 이거 그럴 수 있죠. 랩도 넣고. 네, 이거 교향곡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넣으신 분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황제를 디스해볼까? 이거 네 박자로 하니까 여기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 막 이런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네. 네. 이 그렇다고 베토벤 생각해요. 팬들의 악플이 주로 밑에. 네, 이게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본질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예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쁜 돌을 모으는 까마귀와 우리는 과연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예쁘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막 그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베토벤 풍의 무언가를 네.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베토벤이 정말로 그랬을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고 베토벤 스타일의 좀 더 소박한 스케일이지만 지금도 우리 사진 같은 것들 앱에 넣으면은 고흐풍으로 그쵸. 바꿔주고 네. 뭐 쇠라풍으로 바꿔주고 막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더 이제 세련된 형태가 된 거기는 한데 이게 사실 무서운 거는 만약에 정말 이번 프로젝트처럼 음악학자라던가 이제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베토벤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인증을 일단 해버리면 네.
사실 이게 또 사람들 생각을 좌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고 막. 네. 그렇죠. 그리고 베토벤 같은 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을 함부로 썼다고 뭐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그렇죠. 마이클 잭슨 탄생 한 300주년 맞이해가지고 뭐 마이클 잭슨 다음 앨범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저도 듣고 좀 생각을 한 게 사실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틀즈의 미발표곡 뭐 너바나라든가 너바나 새 싱글이 나왔죠. AI로 완성해서. 네네. 그러면 그런 쪼가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음반을 내고 영상도 또 막 이렇게 만들고 하면 논란이 있겠지만 또 이게 돈은 벌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려는 동기부여로는 충분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베토벤의 본질이라고 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베토벤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베토벤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렘브란트 프로젝트 그런 거는 렘브란트가 초상화 되게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렘브란트처럼 그려주는 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호풍으로 우리 방을 만들어주는 이런 앱들 같은 게 다 있는데 알 수도 없고 사실은 네, 이것과 비슷할 것인가는 조금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베토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음악학자들은 베토벤다운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쪽에 오히려 인간들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그렇죠. 베토벤 학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거를 뭐 진본성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좀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설정인 것 같고요. 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알파고가 바둑 두던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진짜 베토벤이냐 이런 의미보다도 인공지능이 마음 먹고 베토벤 스타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음악학자나 음악가들이 봤을 때 흠잡을 수 없는 뭔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가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나온다. 오히려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인공지능이 바둑을 배워서 바둑을 두면 인류 최강의 기사와 뒀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기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라면 이것도 뭐 진짜 베토벤이냐 아니냐 보다도 베토벤 전문가라고 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정말 인공지능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말 여러 분야에 적용했을 때 인간 전문가들도 두 손 들 만한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경우겠습니다만 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냥 음악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좋고 뭔가 베토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게 들리고 베토벤처럼 들리는 게 어떤 그 악보에 찍혀 있는 그 점들 때문인가 아니면 이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정말 잘 연주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뽑아내는 이 음표 자체는 그냥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예쁜 돌 같은 건데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콜렉션으로 만들고 그걸 조화롭게 배치해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뭔가를 구성해내는 게 그러니까 정말 예술은 어쩌면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틀즈 인공지능이 지은 비틀즈 노래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저희 GPT 얘기할 때 네. 그 뭐 누구 풍으로 글쓰기 이런 걸 네. 보면 그 인공지능 비틀즈도 마찬가지고 저 베토벤은 아직 못 들어봤지만 그 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에서 그분들이 했던 어떤 프레이즈 같은 걸 가지고 오거나 예.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이 밴드 혹은 이 시인이 썼던 어떤 뭐 진행이나 아니면 단어 같은 걸 사용을 하면 그냥 사람들은 어선플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트 비슷한 것만 있으면은 막 이렇게 심장석 막 이런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죠. 수석에 대한 이해도가 저 정도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수석 좀 전문가를 모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근본 있는 분들이 네, 연주 잘 하셨겠죠. 기계에다가 내던져 놓은 게 아니라 네, 네. 계속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메인 이야기. 예, 왜 메인이죠? 모두가 기대하고 네. 모두가 사랑하는 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대형 기획이 끝난 다음엔 약간 본인은 좀 한 주 쉬어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약간의 허탈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김에 막 세계의 타자기로 갈까 생각을 했으나 뭐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쉽게 가는 차원에서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에 또 추워지고 그러면은 요맘때쯤 이렇게 시즌에 맞춰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연말에 이 이웃돕기 성금 같은 기사도 나오지만 또 이웃돕기 할 때 뉴스 화면 같은데 잘 나오던 것들이 이 연탄 봉사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네.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힘들어진 것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연탄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어떤 의미로는 이게 또 천천히 사라져가는 형태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라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띡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 누군가에겐 계속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연탄이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줄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탄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한다고 국가나 사회가 완전히 신경을 꺼버릴 수도 없는 이 그쵸. 꼬리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기술이기도 해서 한번 또 생각이 난 김에 그런 얘기를 해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연탄 사용해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요. 네. 사용이라는 게 제가 연탄을 갈아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진짜요? 사용했었고. 저는 갈기도 했죠. 아 진짜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연탄가스 이런 거 네. 맡은 적도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연탄 갈려고 그 아궁이를 열면 가스가. 그렇죠. 연탄이 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살짝 그 매캐한 그렇죠. 느낌에 네, 그 느낌이 있죠. 훅 올라오고 제가 삼태영주 좀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 사이에 완전 탑고라 됐어요. 적응하시기가 조금 그런데 그렇다면 적응이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되게 왜냐면 일단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안 웃고 웃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웃을 거라는 기대가 없고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막 던지고. 일단 자신감 가십시오. 웃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이제 연탄이란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성형탄입니다. 네. 그렇죠. 땅 속에서 그런 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그쵸. 조개탄도 성형탄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조개탄도 물론 조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학년 때는 그거 이렇게 조개탄. 석탄 당번이 네, 맞아요. 해가지고 받았다가 뗐죠. 국민학교 네. 제가 다녔을 때는 어쨌든 네. 국민학교 난로가 교실 한가운데 있고 맞아요. 그러면 주번들이 가서 이제 조개탄을 뭐 하루에 뭐 한 양동이 아니면 두 양동이씩 받아오고 그러다가 중학교 갔을 때인가 연료가 바뀌었어요. 톱밥 뭉쳐 만든 커다란 연필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있었는데. 나네요. 그러니까 톱밥 뭉쳐서 원통형으로 만든 네, 건데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분지르면 부러집니다.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조개탄 받아다가 했고 그래서 이제 연통이 잘못 이어져 있으면 교실 안으로 까만 연기가 네. 나오기도 하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시절의 팁이 요거는 담임 선생님들의 나름 생활의 지혜였는데 우유급식을 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분리수거하고 이럴 때도 아니기 때문에 네. 우유팩들을 수거를 해가기도 했는데 어떤 반은 이 우유팩을 잘 모아서 말려놨다가 이 학교에서 주는 조개탄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한 우리 정말 슬프게 살았군요. 이 네. 점심 때는
오후 되면 추워요.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 나만 이야기입니다. 나만. 2000년대 태어난 분들을 위해서. 그 옛날 뭐 드라마를 보면 그 난로 위에 양철 도시락 막 올려서 데우고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있지만 저 때는 그래도 그런 한국 거는 경제가 그러지 발전해서 않았어요. 이제 보온 도시락 도시락 가지고 다니고 진짜 난로에 도시락 안 올려 보셨습니까? 보온 도시락. 예. 그러다가 이제 한 5, 6교시쯤 돼서 그 화력이 약해지면 이 말려놓은 우유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참 슬프네요. 근데 좀 덜 마르면 상당 냄새나고 약간 연기 치즈 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때 조개탄인데 결국 이게 다 성형탄이에요. 성형탄이고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조금 탄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탄 중에 질이 좋은 건 그냥 바로 아궁이로 떼면 되는데 탄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 뭐 탄질이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불순물이 많은 거라던가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거나 화력이 떨어지거나 뭐 연소가 연기가 잘하는데. 많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탄을 갈아서 이 첨가제랑 같이 붙입니다. 첨가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석회 같은 거, 석회가 탄을 갈아서 석회 같은 거랑 넣고 약간의 풀을 넣어서 굳히게 되면 얘가 일단은 그 탄 가루나 이런 부스러기 탄을 다시 살려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석회 같은 것들이 황이나 이런 불순물들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연기도 줄고 실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 겨울이라 굴 많이 먹잖아요. 우리 한국은 굴이 정말 싸고 풍부하니까 우리가 맞아요. 시장 가면 그냥 까놓은 굴을 막 먹는데 직접 까먹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껍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살과 껍질의 비율이 무게로 했을 때 1대 7까지 나옵니다. 1대 6에서 1대 7. 먹는 게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굴 우리가 1kg를 사서 먹으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렇게 생산지에서 어머님들이 굴 까면서 나오는 굴 껍데기가 7kg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그래요? 법적인 문제로.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굴껍질이 석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루를 내서 뭐 제철소나 이런 데 파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아니면 화폐로 쓰는. 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석회랑 섞어서 굳히게 되면 이 탄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품질상 질이 낮은 석탄도 쓸 수 있고 또는 형태상 이렇게 가루 같은 것도 다시 살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냥 네모 반듯하게 찍는 것도 있고 실제 이 성형탄은 여러 형태로 만드는데 영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데서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기도 하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근데 벽돌은 벽돌 속까지 타기가 힘드니까 구멍을 뭐 한 2개 정도 찍어준다거나 조개탄처럼 성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주먹탄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주먹탄은 집에서 진짜로 만들어 쓰는 성형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탄 틀이 있는데 작년 겨울에 유행했던 그 오리 모양으로 눈 뭉치는 틀. 네네. 네네. 이렇게 네. X자로 네. 된 거. 약간 그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탄가루랑 그 첨가제 석회랑 해서 오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동그란 그걸 만드는 주먹 틀에 모양으로, 넣고 네. 찍어내면은 그 둥글둥글한 탄이 나옵니다. 요즘 나왔으면 오리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펭귄탄 이런 거. 펭귄탄. 네. 펭귄탄 괜찮은데. 그래서 조개탄도 그런 식의 성형탄이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 그 주먹탄 같은 건 주먹탄 틀을 가정에 팔았어요. 물론 이제 도시에서는 그렇게 뭐 만들어 찍기가 힘들었겠지만 탄 산지가 가까운 곳에선 집에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연탄을 그냥 찍어서 파는 거죠. 산지에서 연탄 찍어 만드는 것도 큰 공장에서 우리가 뭐 텔레비전 광고 보면 광고 안 하죠 요즘에 옛날 광고를 생각하면 자동화된 설비에서 막 착착착 찍혀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 연탄 네.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컨베이어
아니 전 광고는 모르겠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연탄이 체험 착착착 삶의 이렇게. 현장에서 아, 이렇게. 그렇죠. 큰 공장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작은 공장에서는 아까 주먹탄이나 다를 바가 없이 찍어내. 그 동그란 통에 탄가루 눌러 채우고, 그러니까 동그란 통 안에 뭐 90탄이면 9개, 19공탄이면 19개 이렇게 막대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탄가루 채우고 뚜껑 눌러서 꽉 눌러서 찍어내면 그냥 이렇게 탄이 나옵니다. 그 연탄 예전 연탄 보면 이렇게 누른 자국이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아 맞아. 그렇죠. 예. 거기 딱 예. 그 틀이 맞물리는 자리. 아 진짜 우리 옛날 싸움을 갖고나 이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컨셉이에요. 저를 빼주시면 안 되니까. 맞아 그게 그 플라스틱 성형한 장난감처럼 네, 이렇게 네, 네. 그 자국 있잖아요. 네, 그렇죠. 틀 자국. 깨끗하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성형탄은 사실 미국, 영국 다 만들어요. 석탄이 많이 나던 나라들에선 물론 고급탄이 있으면 고급탄은 바로 뭐 제철에 쓰거나 발전에 쓰거나 기차에 쓰거나 하는데 이 난방 연료나 이런 쪽으로 성형탄을 많이 쓰고 뭐 군함 같은 데도 그냥 성형탄 형태 맞추기 쉬우니까 쫙 싣고 가면서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연탄을 만든 건 우리의 그 많은 역사를 공유하게 된 네.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네. 이 둥근 원통형 연탄은 실제로 발명가의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오노자와 타츠고로라고 이름까지 남아 있는데 네. 요즘 시기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수상하여 이게 뭐의 기원이 원래 일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눈치 보이는데 이게 역사가 남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건 뭐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형탄 자체가 뭐 일본에서 발명된 것은 아닌데 특정한 형태의 연탄 그리고 사실 항상 기술이란 건 패키지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전구만 생각을 해봐도 아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전기 전구를 서비스. 사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같이 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구를 쓰려면 역시 구독 모델이야. 우리 전력 네트워크를 집안에 들여야 네. 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탄도 사실은 이 둥그런 연탄을 둘러싼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아까 그 라면 노래도 나왔지만 구공탄은 어디에 태워요? 기왓장 같은 그 토기 재질로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은 통에 그 거기 딱 맞게 만들어진 연탄을 넣고 뭐 한 장 또는 두 장을 넣고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지 골로와 원통 연탄을 만든 사람이 아까 그 오노자와라는 사람이고 이 골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일본어 한자어인데 아, 그러네요. 일본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군마현 그 이니셜 D의 고향 두부로 유명한. 네. 근데 여기 이제 양잠으로 유명한 고장인데 아 두부가 아니었군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유명하겠죠. 네. 근데 겨울에도 누에를 치려면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뭐 좀 편리하게 이거를 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원통형의 성형탄과 이 토기로 된 골로의 세트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편하죠. 그리고 누에들의 안유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환기는 잘 시켰겠죠. 네네네. 누에는 일단 먹느라 바쁩니다. 네. 뭐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 어릴 때 고향집에서 이제 누에 쳤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뽕잎을 뭐 쉴 새 없이 갖다가 대야 된대요. 네, 방에 엄청 넣어. 불 따뜻하게 떼고 그러면은 누에가 뭐 수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뽕잎을 다 깔아주고 이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서 진짜 아, 그 누에를 쳤나요? 누에를 아. 키웠거든요. 그래서 누에가 어릴 때는 되게 조그만한 벌레거든요. 이게 그냥 근데 벌레인데 누에고 맨날 같이 사니까 별로 거부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벌레인데 얘가 점점 커지면서 하얘지거든요. 근데 하얘지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렇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서랍처럼 쭉 예. 넣어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에 있던 애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누에가 크면 꼭대기에 있는 애가 떨어지면 밑에서 터져요. 아, 너무 그럼 무거워서? 무거워졌네. 네. 어떡해. 그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엄청 먹죠, 진짜.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어쨌든 2장을 태우는 걸로 딱 굳어지고 그 다음에 2장을 태우게 되면 연탄을 가는 것도 체계가 잡히잖아요. 아래 거 먼저 그쵸. 타니까 그렇죠. 네네. 아래 거 빼고 위에 거 거 아래로 밑으로 넣고 위에 거 이제 새로 불이 넣고. 붙어 있으니까 예, 불이 그러면 붙은 불을 거는- 새로 붙일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빨리 보급이 되고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이 처음 넘어왔을 때 이제 뭐 구공탄 또는 구혈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구멍이 9개가 뚫려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라면을 구공탄에 끓여 먹는다 할 때는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혼선이 있는데 실제 80년대쯤 되면 19공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구멍이 점점 늘어납니다. 구멍이 늘어난다는 거는 화력이 세지고 대신에 타는 시간은 좀 더 짧아지는.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산소가 보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네. 조금 더 뭐 살만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80년대까지 오면은 19공탄이나 22공탄 정도가 대세가 되는데 이 처음 들어올 때 9공탄이라고 하다 보니까 19공탄도 그냥 편의상 10을 띄고 9공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라면을 9공탄에 끓여 먹었다 할 때 사실은 그 시점, 그러니까 라면이 대중화되고 이랬을 시점에는 정말 9개짜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뭐 이거를 막 정확하게 따지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19공탄에 끓여야지. 그래서 이 그 9공탄과 또는 9 플러스 X 공탄과 네. 이제 그거를 둘러싼 골로 네. 골로를 그렇게 독립해서 놓고 쓸 수도 있고 한국에 오면서 사실 이게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과 결부가 되는 거죠. 보일러. 그렇죠. 골로란 네. 거는 사실은 공기를 데우는 방 안에 놓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난로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무슨 연탄 불고기 뭐 이런 집에 가면 그런 형태를 볼 수가 맞아요. 있죠. 그렇죠. 그 예전 예. 골로 형태. 맞아. 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전 최근에 연탄에 본 건 다 일본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야끼니쿠 집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그런 식의 골로에다가 연탄 넣고 고기 구워주는 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연탄 불고기라고 해도 실제로 연탄을 쓰는 집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잘 없죠. 아니면 네. 뭐 연탄 초벌을 해가지고 갖고 온다거나 뭐 그럴 수 이럴 있죠. 수 네, 있죠. 네. 하여간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은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엉따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공기순환 난방 라지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엉따가 하나도 안 따뜻해요 그런 거. 그런 거 자동차도 엉따죠. 그러니까 네. 겪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도 이걸 맞아요. 엉따의 위대함을 한번 겪어봐야 맞아요. 돼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도 네. 미국 제가 뭐 온돌 페이스북 팔잖아요. 친구 이런 네. 사람들도 처음에 그 자동차에 엉따 옵션 있을 때 뭐 네. 이런 쓸데없는 옵션까지 붙여서 돈을 받냐 하다가 네. 조금 타보더니 너무 좋아서 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서양에서 온돌 플레이트, 그러니까 걔네는 말하자면 우리 같은 온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워지는 대리석 같은 거를 깔는 식으로 온돌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실 거기 대해서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네. 그건 이제 네. 아껴두도. 네. 그래서 연탄이 들어와도 이걸로 바닥을 데워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거를 기존 온돌에 맞춰 넣으면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왜냐면 그렇죠. 기존 온돌의 구들장이란 건 완전 밀폐가 안 되는 뭐 결국 판판한 돌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어붙이긴 했지만 그러게요. 이 가스까지 완전 밀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연탄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래서 온돌에 바로 연탄 아궁이를 이어붙이면서 연탄가스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50년대, 60년대 그렇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쓰긴 쓰되 이 직접 그 열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열 순환을 시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쓰는 바닥 난방과 구조가 같은데 물을 열원에서 물을 데우고 그거를 이제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연탄 아궁이가 아니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연탄 보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실 복도 끄트머리에 왜냐면 연탄 가스가 있으니까 환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복도 끄트머리에 연탄 보일러들이 모여 있고 거기 이제
연탄을 태우면 온수가 이제 집집마다 도는 방식으로 옛날에 복도형 아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옛날 아파트에는 장독대랑 그 연탄 놓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본 적은 없는 것 저도 뭐 사진으로 아, 그 이제 네네. 새마을 보일러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했는데 물론 그래도 연탄가스 사고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또 한번 새게 되면 각 가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해서 네. 그래서 연탄가 특히 서울이 인구 밀집이 되고 하면서 연탄가스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이게, 겨울에 항상 그런 뉴스 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연탄 보일러를 설치를 해도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샜을 때 방마다 보일러에서 가까운 방이 있고 안방은 좀 더 멀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새 들어 사는 분이라던가 할 때는 그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나오는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 좀 유독 발달했던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 그렇죠.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하고 붙어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원래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 안 떨어져서 산소를 못 실어나요. 받아들여서 이제 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응급 조치를 할 때는 상당히 고압으로 그러니까 환자를 산소 챔버에 넣습니다. CT 찍는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공간에 넣고 챔버를 닫고 꽤 높은 그러니까 2.5기압 정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압력의 2배 반 정도로 산소를 넣어주면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산소들이 폐에 들어가서는 일산화탄소를 하나둘씩 쫓아내고 다시 붙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행히 그 중독이 심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만들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서울대병원에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응급환자 이송해서 체인버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막 아프다 하면은 살아났다는 신호예요. 왜냐면 이제 의식이 없으면 계속 의식이 없다가 정신을 차리면 이제는 이게 2.5기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나 코나 이런 데가 고막이나 이런 데가 아프거든요. 의식이 없으니까 뭐 침을 삼키지도 않았을 테고 되게 아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막 두드리고 신호를 하면 사실 잘 된 일인 거죠. 그럼 이제 살아나서 다행히 회복이 되는 거고. 지금도 그 초창기에 썼던 고압산소 치료기가 저 서울대병원 박물관에 가면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박물관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네. 그 대한의원으로 썼던 100년이 넘은 목조 건물이라 2층에 못 올라가고 그래요? 2층에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요. 강철로 된 챔버기 때문에 이거 사진을 검색해봤더니 약간 잠수함에 어뢰 발사기처럼 맞네요. 생겼어요. 타임머신 뭐 이런 거 생겼죠. 네. 누워 있으면 한 100년 있다 딱 깨어날 것 같은. 그리고 딱 열면 누가 나를 이 연탄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런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지만 또 고압산소로 그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결책은 새로운 어떤 발견은 아닌데 이 장비를 그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돌린 나라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 연탄을 가정 난방으로 쓰는 나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탄 중독 가스 중독되면 동치미 같은 거 먹게 했잖아요. 예. 상관이 있었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게 경증일 때, 그러니까 뭘 삼키려면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의식이 없는 분한테는 소용이 없는 네네. 일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마시면 좀 시원하니까 그냥 그런 느낌. 그냥 그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병원을 취지군요. 가야죠. 연탄가스 중독에 걸리셨던 분이 그냥 동치미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뭔가 답답하니까 시원한 걸 찾을 수 뭔가 그럴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탄 때면 겨울인데 그때 동치미 얼마나 차고 또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정작 연탄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연탄 관련된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바닥 난방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란 건 밤새 태운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면 사실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기 좀 해라. 뭐 환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바닥 난방의 특징은 밤새 해야 되고 또 연탄이 환영받았던 이유는 2장이면 밤을 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따뜻하게 계속 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고 있을 때는 사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이 사실 평균 기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물론 뭐 홋카이도 이런 데 가면 다르겠지만 제가 그 영화 러브레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추운데 살면서 그 온도를 안 뗀다는 게 포다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으로서는 네, 네, 아 그렇죠. 저럴 때 뜨끈하게 지져야 지지면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한국의 독특한 기술 지형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반면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어차피 바닥 난방도 아니고 뭐 라디에이터로 공기 순환 난방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뭐 석유도 많고 하니까 외부에 어딘가 보일러에서 끓여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연탄을 갈고 이러던 문화가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가 않았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성기를 생각하면 연탄재라는 거는 단일 쓰레기로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 발로 차지 그러네. 말라는 그 연탄재. 네. 그 연탄재를 뿌개서 뭐 이제 눈 오면은 뿌리고 지금은 눈이 와도 뿌릴 연탄재도 없죠. 사실은. 네. 근데 한참 그 고도 성장기의 서울을 생각하면 맞아. 수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뭐 아직 1000만 안 됐을 때는 네. 그 인구 중에 도시가스도 보급되기 전이고 석유를 떼는 건 상당히 부잣집이고 그러면은 그 인구들이 매일같이 연탄이 2장 또는 3장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난지도 지금은 이제 상암동 하늘공원이 된 그 난지도에 얼만큼의 연탄이 쌓였을 것인가 연탄재가 그러네요. 옛날 그 만화나 옛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골목길을 표현할 때 꼭 연탄재가 연탄재가 이렇게 쌓여있었죠. 쌓여 있어야 되죠. 네. 그게 그래서- 없으면 리얼리티가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저 이제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한 건데 소준철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이 연구를 한 건데 실제 그 난지도에서는 자체적인 경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양의 물자가 매일같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레기지만 그래서 난지도 안에 그 바깥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난지도 안에 대표적으로 그 연탄재를 활용해서 벽돌을 찍어내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재라는 게 석회와 석탄이 섞인 것에서 석탄이 타고 남은 석회니까. 그렇죠. 사실 상당히 깨끗해요. 네. 네. 다른 뭐 흙이나 이런 재료랑 섞어서 굳히면 사실 벽돌 만들기도 좋은 좋네요. 재료. 그렇죠. 네. 그러네. 그래서 물론 영세하긴 하지만 네. 여러 개의 업체들이 난지도에 털을 잡고 연탄재가 들어오면 이게 역시 틀에 찍어서 벽돌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도 네. 있었던 게 이제 과거의 일이죠. 사실은 그 얘기 재밌네요. 나중에 언제 쓰레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갑자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고도 성장기의 어떤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도 커지고 도시화도 많이 되고 연탄도 많이 쓰다가 이게 꺾이게 되는 게 결국 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올림픽. 올림픽도 있고 네. 이 뭐 환경 문제도 있고 하면서 결국엔 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서 그런 게 합리화라고 하면 무서운데.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제 네. 미래의 에너지로는 석탄이 좀 어렵다라고 어느 시점에 판단을 판단을 하는 한 거죠. 거군요. 그 이후로 빠르게 이제 산업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1987년이 우리나라 그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때인데 그 거의 2,500만 톤을 생산을 하거든요. 사실 숫자가 뭐 크게 감이 오진 않지만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석탄이 뭐 산업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수출할 만큼 좋은. 사실 연탄으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난방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2,500만 톤이면 아마 난방 쓰고 좀 남았을 수 있는데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사실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긴 너무 좀 길지만 네. 탄광이 그 노동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도 했고 그쵸.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시지만 80년에 그 소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북 사태라고 있었죠. 뭐예요? 네. 팀장님 뭐예요?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탄광 관련된 무슨 쟁의 같은 거. 예. 그 사북이라는 동네에서 사실 이 시대 그 어떤 문학 작품에도 많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북의 탄광이 컸어요. 그리고 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라는 곳이 이제 민영탄광으로는 국내 최대의 탄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980년 4월에 상당히 큰 노동쟁의가 일어납니다. 그 노동 환경이 안 좋고 뭐 당시에는 노조도 이제 어용 노조가 장악을 하고 이제 노조 선거 같은 것도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정보 기관들이 다 컨트롤을 하고 하다가 80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미묘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유신 정권이 종식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정치적인 방향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러던 시점에 그동안 억눌렸던 게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과격한 형태로 비화가 되면서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 그래서 사실 쌍방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가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뭐 상당히 많은 고문이라던가 폭력 행위가 이제 기록으로 남았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 사북 사태가 처음 일어났던 것이 80년 4월 21일인데 올해 2021년 4월 21일에 이게 41주년이 됐죠. 그래서 사북 사건, 사북 항쟁 관련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때 뭐 증언집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탄광 산업이 이렇게 저임금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대기 오염에 대한 그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울올림픽 같은 거 얘기할 때 서울올림픽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환경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신 시대에 외국과 교류를 많이 끊었다가 다시 국제 무대로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국제 표준에 맞춰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차량 5부제를 한다, 2부제를 한다 했던 게 교통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기 문제도 있고. 왜냐면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그 80년대 몇 차례 이제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를 여는데 막 우승자가 공기가 나빠서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 외국 선수들 입장에선 어떻게 이런 데서 마라톤을 뛰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무슨 자동차 배기가스 그러니까 규제가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뭐 요즘 들어 갑자기 서울의 공기가 나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 처음 상경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 공기가 너무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또 되게 좋아진 거예요. 사실 서울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황사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덜했겠지만 네. 여기에서 생기는 매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네. 요즘에는 사실 옛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뭐 살라는 거냐 살지 말라는 거냐 그렇죠. 이러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석탄 산업 합리화 계획이 나오면서는 석탄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87년에 거의 2,500만 톤 말씀드렸는데 불과 이제 그 합리화 계획 나오고 뚝뚝 떨어집니다. 거의 한 그 2년마다 500만 톤 규모로 축축축 줄어들어서 이 93년이 되면 이미 1,000만 톤 아래로 내려가고 와. 약간 도시가스 보급되는 그것도 거 관계가 속도랑 있죠. 관련이 그러니까 있었고. 이게 그냥 단지 이제 석탄하고는 장기적으로 작별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 완전히 그 절벽처럼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탄광 중에 많은 곳이 사실은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이제 폐광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석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97년이 되면 500만 톤대로
이제 뚝뚝 떨어져서 네. 불과 한 10년 사이에 네.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2000년대 최근 통계로는 2010년대에는 이제 200만 톤 정도가 오. 유지가 되다가 네. 이것이 다시 또 줄어들어서 한 2018년, 17년, 18년에 오면 100만 톤 안팎으로 다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오, 이거 지금- 그래도 여전히 생산을 100만 톤이면 많은 거 그러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그 지금도 연탄을 떼는 가구들이 숫자로 치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내 생산량이 거의 다 그냥 연탄을 만드는데 충당이 되는데 사실은 연탄으로만 국한해서 말하면은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도시가스 배급이 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난방 자체가 인프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벽에서 나오는 것이 됐잖아요. 네. 에너지라는 게 뭐 어디 가서 힘들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벽 뒤에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렇죠. 물론 돈을 내야 되죠. 그렇지만 벽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고 네. 수도도 그것도 꼭지를 그것도- 틀면 나오는 것. 도시 대부분의 사람에겐. 벽에 달린 꼭지를 틀면 나오고, 예. 네, 도시가스도- 전기는 벽에 달린 플러그에 꽂으면 나오고. 도시가스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인프라가 완비가 되고 매달 그 요금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 연탄을 하나하나 뭐 오래 쓸 연탄을 사다가 쟁여놓고 이러던 시절에서 난방도 벽에서 나오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연탄 사용량이 급감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네트워크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 그게 농촌에 이제 따로따로 떨어진 가구라거나, 그러니까 그쵸, 도시가스란 건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와야 인구가 되는. 밀집이 돼야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 도시가스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LPG 가스를 하는데 명절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스가 떨어졌네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없어라고 하니까 그럼 시골 가스가 있구나. 너무 맞는 논리적인 말이네요. 생각인데 LPG는 시골가스구나. 시골 가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LPG는 시골 가스가 되었구나. 아, 그러네요. 네. 그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기 어려운 가구라거나 또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매달 내느니 나는 이제 겨울에 몇 달만 연탄 값을 치르겠다. 네. 나머지는 그냥 뭐 찬물로 써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연탄을 아직 쓰는 거죠. 근데 소비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생산되는 국내 무연탄의 약 3분의 2 정도는 연탄으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연탄 재고가 점점 매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2019년에 한 뭐 77만 톤, 80만 톤 정도를 쓰다가 생산을 하는데 그걸 다 소비를 못 해요. 다 소비를 못 해서 국내 석탄 재고가 지금 한 250만 톤 정도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만드는 연탄을 다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연탄을 생산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연탄이 최후의 그 옵션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연탄 산업은 긴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이제 결국 보조금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민생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탄 제조비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 현재의 연탄 한 장의 가격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사게 되는 가격은 한 8,900원 선이고 생산 비용은 639원이라 그래요. 네. 안 싸네요. 그렇죠. 하루에 2장 쓴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근데 실은 하루에 두 장 더 쓰지 않아요? 하루에 한 두 번 가니까. 세 장, 두세 장 쓰지 네, 않나요? 세- 낮엔 아예 안 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안 뗄 수는 불만 살려놓는다거나. 아예 안 뗄 수는 없죠. 번개탄이 훨씬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하게 뭐 불만 살려놓거나 뭐 한 세 예를 장 들어 쓴다고 세 장 쓴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한 달이면 거의 한 뭐 10만 원 가까이 나오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지역 난방이 그러고 보면 진짜 싸긴 싸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구독이 가능한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누릴 수 있고. 실제 지출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거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 실제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냉난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자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현상이고 왜 그 얼마 전에 주거 무슨 얘기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주거 환경, 막 쪽방이나 이런 데가 평당 가격으로 치면 타워팰리스 월세랑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비싸게 치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한 15만 가구 정도가 아직도 연탄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적지 않네요. 네, 산업부에서 연간 한 50만 원 정도 연탄 쿠폰을 이 예. 가구들의 일부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돈이 전부 가게에서 지출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또 이제 연탄 봉사 같은 걸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탄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탄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연탄이 보기보다 되게 무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에 실제로 한 3kg 한 개에 그렇게나 됐어.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를 예를 들어 2개를 담은 이제 통이 있잖아요. 새끼줄에 이렇게 하나씩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운 적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옮기거나 할 때 2개를 들면 맞아요. 어렸을 때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그리고 연탄재가 왜 다 타고 나선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벼울 거라는 기대에 비해 되게 무겁던 기억 같은 게 비교가 있어서 되니까. 맞아요. 예. 보통은 선거 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쯤 연탄을 나르는 이런 이벤트를 네. 정치인들이 하고 뭐 코끝에 좀 묻히고 네, 묻히고 얼굴에도 막 묻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막걸리도 한잔 하고 뭐. 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연탄을 사용하는 집들이 좀 줄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좀 못 본 기억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 역시 이제 기본적인 난방이나 이것은 생존권과 보장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탄 제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 연탄을 만드는 지금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의 전환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연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쓰기가 어려운 분들의 그 전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책적인 문제고 연탄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얽혀 있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차원을 생각해보면 연탄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떤 보일러나 난방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데서 느꼈는데 이게 싸지 않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노후된 난방 시설을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수 있지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기반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좀 소외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그 가입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렇죠. 연탄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그냥 이거 떼면 하루는 따뜻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부분 좀 사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사실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에서 연탄으로 소비된 석탄의 양이 78만 톤 정도인데 이산화탄소 양을 대체로 이제 그 석탄 양의 2배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그 연탄으로 생산된 이산화탄소가 한 150만 톤 정도라고 하죠. 물론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건지 사실 숫자만 봐선 느낌은 안 옵니다만 정부가 많이 이제 보일러 교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산업부의 예측으로는 2030년까지도 한 10만 톤 가량의 연탄 소비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지, 7, 100만 80만 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말 연탄을 좋아해서 그러는 분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게 또 가격은 또 올라가지 되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소외된 분들이 남아 계시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연탄이 없어지면 정치인들은 뭘로 미란티를 내야 된다 이러면 뭔가 리어카를 끌면 됩니다. 다른 얼굴에 뭐를 붙이고 네네네 얼굴에 눈에 띄는 걸 묻히고 밀가루 리어커를 같은 거를 끌 수 나르거나. 있는 어떤 일을 밀가루나 창단. 연막칼슘 염화칼슘 괜찮네요. 겨울에 네, 하지만 온난화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간척지 같은데 얘 연탄재가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저는 그걸 어느 산을 다 떼서 그걸 메울까 생각했는데 연탄재가 되게 좋겠네요. 연탄재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그 같아요. 많은 연탄재가 다 예.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연탄재는 누가 다 먹진 않았을 밟았는가. 텐데.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하여튼 연탄 이야기를 이 연말이 돼서 사실 연말에 많이 나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낭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아직도 연탄이 쓰인다거나 이런 맥락에선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미 난방도 네트워크에 당연한 그러니까 전기가 벽에서 나오듯이 난방도 이제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땔감을 구하는 건 사실 인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일이었죠. 뭐 이렇게 장작을 주우러 다니던 그렇죠. 동네도 있고 말똥을 말리던 그런 동네도 있고 근데 역시 이제 결국 에너지 문제도 그렇지만 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노동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갑자기 너무 교훈적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연말인데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이왕 교훈적인 거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국가에 충성하고.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현신규 박사님 편에서 네. 우리나라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배경이 있게 하면서 뭐 연탄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말하자면 지난 시간이 오늘의 전편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네. 나무는 살고 산림은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탄으로 교체가 되고 네.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도시가스까지 온 이런 왠지 모를 난방의 역사가 되어버린 과학하고 관제인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가 우리나라 뭐 태백이나 강원도나 뭐 전남 화순 이런 데서 그 석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했던 우리나라의 화석 에너지에서 LNG는 또 수입이니까 그렇죠. 수입 에너지 그러니까 더 저렴한 수입 에너지로 대체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삐삐나 아니면 이 연탄도 그렇고 약간 그 암모나이트나 약간 삼엽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훅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시대를 삐삐보다는 훨씬 넓은 그 긴 시기이긴 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난방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제 요게 업데이트되는 날 당일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왠지 1년 내내 착한 일이나 남 생각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오늘만큼은 조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에 없는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맞아요. 어떻게 위해야 하나 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나 같은 것 한번 연탄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훈적이고 따뜻하고 어쩌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기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진짜 계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렸을 때 무슨 명랑 만화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오신다는데 우리 집은 연탄을 떼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연탄가스에 그거 하시면 어떡하지? 네. 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시는 도시가스, 시골은 시골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오늘 산타형즈 3주차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과학하고 앉아있네 파토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 방송으로 12월 30일 섣달 금음날 전날 목요일날 저녁에 8시에 저희가 저희의 그 레귤러 스태프들과 함께 송년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럴 계획이 있고요. 8시죠. 네, 8시입니다. 네.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편에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케이트 박사님 없이 케이트 박사님. 케이트 박사님 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네, 함께 계시는 여기 있습니다. 차폐체에 대해 물어봐 주시죠. 이것으로 차폐를 하고 있어요. 얼굴 차폐체를 네. 가리고 계신 케이트 박사님과 그리고 걸 박사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태성즈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삼태성즈에서 이제 네, 인사를 네. 드리는 겁니다. 예, 삼태성즈도 1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내년에 삼태성즈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